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화요일이고요. 100세 건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날씨 요정 박수연입니다. 장마가 언제 왔나 싶게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리고 열대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찜통 더위는 내일이죠. 6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른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다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었다고 하죠.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입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전해주시죠. 오늘도 마치 사우나에 들어간 듯 날이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태풍이 비껴가면서 태풍이 밀어낸 뜨겁고 습한 열기가 폭염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도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나가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과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 온열 질환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8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많이 내리는 곳은 시간당 30에서 50mm로 강하게 내릴 수 있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설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은 26.7도, 강릉 25도, 제주 25.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은 34도, 광주는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불쾌지수가 80을 넘으면 50%가, 83을 넘으면 전원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최근 뜨겁고 습한 날들이 이어지면서 불쾌지수가 80을 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지치고 예민해지기 쉬운 요즘, 이럴 때일수록 건강식 잘 챙겨 드시고요. 충분한 휴식 취하시면서 여유로운 마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입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희 후보가 어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약사 출신에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거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 보건의료계 권위자로서 현장,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쌓은 경험을 보건복지부 분야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할 사람으로 평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과거 했던 발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끝내 자진 사퇴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게 된 그 계기도 구체적으로 좀 밝혀졌을까요? 네, 김승희 후보자는요, 지난 2019년 이제 과거 했던 발언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침해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때문에 야권에서는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요. 또한 의원 시절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비판했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방향과 충돌한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한 모친과 관련한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 그리고 건강보험료 체납 의혹이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송 중인 법무법인의 고문이었던 이력도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결정타였던 건요, 의원 시절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었습니다. 김승희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서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고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에 이를 매입하고
또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선관위는 김승희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일부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확인했고 이에 따라서 검찰에 이제 수사를 의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사퇴의 촉구가 더 거세졌고요.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김승희 후보가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김승희 후보자는 어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요, 자신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저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게 됐다라고 심경을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면서 고의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는 전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관리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 앞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서 김승희 후보자까지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계속해서 공석인 상태입니다.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사상 초유의 연이은 후보자 이제 사퇴 상황 때문에요.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이제 당혹스러운 심경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거나 또 원숭이 두창 발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데다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과학 방역이나 그리고 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확충이나 저출산, 고령, 사회문제 대책 마련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을 해야 할 현안들은 쌓여 있는데 수장이 없으니까 이게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관계자는 차관 중심으로 업무는 돌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코로나19 유행은 물론 시급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장관이 선임돼서 현안 공백을 메우길 바란다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말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부서잖아요. 네. 적임자가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입니다. 지난 3일 부산 출입국과 외국인청에서는요, 부산경찰청과 합동으로 마약을 거래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인 33명을 검거했습니다. 근데 조사해보니까 이 33명 중에 29명이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33명이나 되는데요. 한 공간에 모여서 마약을 투약한 건지 또 어떻게 잡히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지난 3일이죠. 창원시 마산 회원고에 있는 한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33명의 베트남인들이 엑스터시, 케터민 등 이 마약류를 투약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부산 출입국과 외국인청은 사전에 불법 체류 베트남인이 자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한다라는 첩보를 사전에 입수를 했습니다. 이내 부산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통해 이들을 한꺼번에 검거하게 된 겁니다. 이게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베트남인들을 어떻게 손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요, 이들이 어떻게 마약을 구하게 됐는지 그 공급처에 대해서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이번에 검거됐던 33명 중에 한 명인 이 A씨가 자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라는 정황이 지금 포착돼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이 A씨에 대해서 마약의 공급처이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며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마약 공급처를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수사력을 확대하다 보면 정확한 마약 유입 경로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먼저 수치부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2021년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요, 2,339명으로 집계됩니다. 이 수치는요, 2017년에 비하면 약 150%, 또 전년도 대비는 19.5%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러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SNS로요, 마약 거래가 쉽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인터넷이 발달했다. 이 점을 오히려 악용해서 온라인으로 마약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그 마약류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마약류 사범 증가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마약까지 거래한다. 이 충격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들의 수법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네. 경찰에 따르면 SNS 등 보안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를 통해서 마약 거래를 하고요. 저도 검찰에서 수사해봤지만 요즘엔 그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해서도 마약 거래 활발하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현금으로 주고받는 마약 거래 했다면 요즘에는요. 가상화폐를 이용한 전자지갑을 활용한 마약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경찰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부산 출입국과 외국인청 같은 경우에는요. 부산과 경남에 있는 외국인 전용 노래방과 클럽에서 되게 젊은 베트남 남녀들이 주말에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토대로 앞으로 국내 체류직인 외국인에 대한 마약 단속, 예방 굉장히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마약을 SNS, 중고 온라인 중고장터, 또 배달 앱 등을 통해서 주류나 담배 불법 판매와 또 온라인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총기 마약 청정 지역 이렇게 불렸었는데 네. 이제 마약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자주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요. 배달 앱 이탈 현상 발생 우회입니다. 배달 앱 이탈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배달 이렇게 시키려고 하면 배달료가 꽤나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음식값에다가 높은 배달료까지 부담하면서 배달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요. 이에 배달 앱들은 수익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이렇게 뉴스까지 등장할 정도면 배달앱 이용자 수가 줄기는 확실히 줄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수치에서도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어제였죠. 지난 4일 어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요. 한 배달앱의 이용자 수는 437만 6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이용자 수는 지난 5월 대비 약 12만 명 이상 감소한 수준으로 2021년 2월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배달앱 빅3로 꼽히는 곳의 월간 이용자 수는 지난 4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배달앱 이용자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총 3가지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원인을 지금 꼽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요. 전국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을 관리하는 한국신용 데이터의 분석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부터 한 주간 소상공인 평균 매출이 작년 대비 13.7%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됐던 5월 2일 이후부터는요. 한 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이 약 19.7% 상승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하게 된 거고 네. 외식이 증가되면 그만큼 배달앱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달앱 이탈 현상이 가속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래도 배달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너무 비싸서 이제는 주문하기 좀 손 떨린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치킨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요. 배달료가 무려 5,000원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2,000원까지는 이게 심리적으로 괜찮은데 네. 4,000원이 넘어가니까 저도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정말로 이 높아진 배달료가 소비자들의 배달 앱 이탈 현상을 가속화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콕 현상이 이어지면서 배달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데 배달 인력 등 공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해서 배달비가 오른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 배달원 한 명이 여러 가게의 음식을 받아서 처리하던 그 묶음 배달 방식에서 한 집만 빠르게 배달한다 이런 단건 배달 서비스가 주요 배달 앱 어플 내에 도입이 되면서 배달비가 크게 뛰게 되었습니다. 이 단건 배달 서비스는요 배달원 측에 내야 하는 배달 관련한 대행료가 더 비싼 탓에 소상공인들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 배달료를 더 높게 잡게 되는데요. 정말 이 때문에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음식값보다 배달료가 더 크다라는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앱 이탈. 또 다른 한 가지 원인은 뭡니까? 네, 나머지 한 가지의 원인은요.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는 고물가 현상 때문입니다. 네. 요즘 마트든지 시장이든지 가보면 오르지 않은 물건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물품과 상품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달 음식을 포함해서 외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아예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집밥을 선택하는 이 현상이 배달앱 이탈 현상을 조금 더 가속화시킨 한 가지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도와드리는 건강 얘기 지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요한 건강의 아이콘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전주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또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정말 더운데 윤영미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이제 여행가로도 활동을 하고 예. 있거든요. 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전남 강진 월출산의 기운을 받고 어. 여수에 가서 밤바다의 낭만적 기운도 받고 야. 네, 뭐 더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니 어쩐지 이번 주에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인기가 막 나죠? 역시 여행을 좀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항상 행복한 아침에 건강 챙기느라 바쁜 우리 어벤져스 선생님들 어때요? 건강이? 선생님들도 여름에는 분명히 건강이 좀 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요새 일도 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일이 많아지고 바빠서 운동할 시간도 좀 부족해지고 또 특히나 피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틈틈이 스트레칭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이 되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근데 어떻든 건강하게 좀 땀을 흘리기 위해서요. 밖에 나가서 좀 러닝을 한다든지 스피닝을 통해서 하루에 30분 정도는 정말 좀 숨이 찰 정도로 많이 좀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선생님.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실내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또 추워지잖아요. 이제 기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옷도 조금은 이제 따뜻하게 입으려고 실내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수분을 또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수분 보충을 좀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더덧 하나는 가지고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실내에 들어가면 요즘 전기값도 비싼데 왜 이렇게 에어컨을 세게 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다 네. 또 냉방병 걸리잖아요. 아, 정말 이 무더위 속에 건강 여러분도 잘 챙기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유독 여름에 좀 탈이 많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름철 질환에 대해서 오늘 주제 알아보기 전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철 3대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환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여름 감기. 여름 감기. 진짜 여름 감기가 네. 겨울 네. 감기보다 더 독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실내 온도를 너무 낮추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에어컨을 이제 좀 끄잖아요. 근데 너무 더운 거예요. 예, 그러다가 또 더워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왔다 갔다 선풍기 꺼냈다가 뭐 에어컨 껐다 켰다 하니까 면역력도 떨어지는 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고 이게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게 이게 감기하고 좀 직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너무 잘 되어 있는 냉방 시설이요, 여름 감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바깥 온도는 30도가 넘어서 너무 더운데 실내 온도는 25도 아니면 더 낮으면 22도, 20도 이렇게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외와 실내의 온도 차가요, 많게는 5도에서 8도까지도 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온도 차가 많이 나면요, 우리 몸이 이제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해야 돼서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여름 감기가 잘 생기게 됩니다. 여름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옛말이 참 맞는 말이 많은데 저는 이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름 감기는 멍도 안 걸린다 뭐 이런 얘기 말이 걸리던데 어쨌든 우리가 면역력이 방패인데 그 방패가 뚫리면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몸의 방패 같은 경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쉽게 여름 감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이와 여성분들이 여름 감기로 인해서 더욱 심하게 고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추운 건 워낙 싫어해서 겨울에는 관리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감기가 잘 안 걸리는데 오히려 여름철에 네. 감기 많이 걸리고 유독 저는 여름 감기가 좀 몸도 더 아프고 목도 좀 따갑고 안 좋고 이랬던 것 같아요. 바로 이유가 있는데요. 이 감기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중 늦봄이나 여름, 가을에 유행하고 있는 리노바이러스하고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징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 같은 경우에는요, 목의 통증이라든지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뿐만 아니라 두통이라든지 또 식욕저하나 또 몸살과 같은 이런 전신 증상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소아 후두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성인에게서는 목신 소리라든지 기침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바이러스가요, 특히나 뭐 여성이나 어린이에게만 특별하게 침투를 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공기의 흐름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우리가 공기가 막 섞이다가 보면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요.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가 작은 어린아이라든지 아니면 누워 계시는 분들은요. 찬 공기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여름 감기가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의 핵심. 여름 감기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정은 교수님? 네, 일단은 바깥이랑 안의 온도를 5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실내에서 또 온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체온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걸칠 옷이라든지 또 담요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우리가 보통 공기가 좀 답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 공기를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환기를 가끔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여름에 감기로 인해서 증상이 있다 싶으시면요. 소금물로 입안을 좀 헹궈주시는 것도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요. 여름 감기로 인해서 배탈 설사 증상이 나타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탈수 증상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시켜 주셔야 되는데 너무 또 차가운 음료를 드시게 되면 오히려 탈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상온에 있는 온도의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실내외 온도가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데 5도는 이게 그러면은 밖이 35도인데 집이 30도면 그렇죠. 사우나죠, 사우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거야. 네, 그렇죠. 네, 걸칠 네, 수 있는. 자, 두 번째 여름철 3대 질환 뭔지 이어서 보시면 장염. 여름에는 진짜 예. 장염 걸리시는 분들 꼭 있어요. 여름철에 조금만 뭐 잘못 먹어도 장염 걸리고 또 배가 차가우면 또 장염 걸리고 아이 있는 집에서는 아이가 장염 걸리면 엄마 아빠 뭐 해서 오. 다 걸려요. 그냥 돌림으로 걸려요. 네네. 예. 네, 최근에요. 우리 6살 이하 영유아를 중심으로요. 구토를 동반한 장염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토 특징이 있는데요. 그냥 욱 이렇게 토하는 게 아니라 사출성으로 팍 뿜어내듯이 토하는 구토가 굉장히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증상이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대표적인 거는요. 노로바이러스랑 아데노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질병관리청이 이제 발표한 걸 보면은 최근 2달 동안 이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3주 이내에는요. 그 증가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도 건강 프로 많이 나와서 좀 알거든요.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에 유행하는 거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겨울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인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해제되면서 활동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서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휴가철인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더 퍼질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커질 수 있다.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 뭐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 또 물, 식수도요, 반드시 가열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염 환자 접촉을 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또 소독을 하고 또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철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재용 아나운서께서요, 앞서 왜 집에 한 아이가 걸리면 엄마도 걸리고 아빠도 걸리고 가족들이 다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요, 바로 장염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저는 장염이 전염된다는 건 몰랐어요. 그러게. 이게 옮길 수도 있고 옮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장염의 주 원인 같은 경우에는요, 식수라든지 수영장 물에 의해서 또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 의해서도 옮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 중에 장염 환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만약에 장염 환자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후에 소독을 하시고 다른 가족들이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치료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장염을 걸렸을 때. 네, 일단은 이제 장에 염증이 생긴 거라서요. 장염을 치료하실 때는 일단 초기에는요, 금식을 하셔서 그 염증 수치를 조금 낮춰주는 게 좋겠고요. 물이나 이온 음료 드시는 걸 병원에서 많이 권하는데 그 이유가 설사를 과다하게 하다 보면 탈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는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설사가 빠지면서요, 감염의 원인이 되는 균이나 바이러스 등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사제를 먹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아셔야 되겠고요. 설사가 만약에 좀 먹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식사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아주 묽은 흰 죽부터 천천히 부드러운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장염에 좋은 차 같은 걸 드시면서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름철 3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름 감기와 장염이 있었고요. 마지막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식중독. 이게 오늘 주제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알기 쉽게 오늘 식중독을 주제로 제가 꽁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저 엄마 그리고 장혜림 씨가 딸 역할 네. 해주시겠어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꽁트 큐! 안녕하세요. 건강에 관심 많은 윤 여사입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김치에 또 된장국이야. 엄마, 아빠 요즘 돈 좀 못 벌어? 우리 집 반찬 왜 이래? 너무 부실해. 아빠 사업에 문제가 없어. 이게 다 너희들 건강을 위해서야. 엄마, 아니 건강을 생각하면 하다못해 달걀 후라이라도 하나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밥상 봐. 단백질이 하나도 없잖아. 아니, 너는 뉴스도 안 보니? 응? 여름철 식중독 감염 1순위가 달걀이야, 달걀. 그거 잘못해서 식중독 걸리면 큰일 나잖아, 얘는. 아니 그러면 두부라도 좀 부쳐주던가요. 아이고, 두부가 얼마나 잘 쉬운데. 그래서 오늘 내가 된장국에 두부도 안 넣었어. 아이고 엄마 식중독 피하려다가 딸 영양결핍 걸리겠어. 아이고, 여름철 식중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기사를 본 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식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가 될 만한 식재료를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아이 근데 엄마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아니 이건 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요즘 식자재값 막 오르는데 가정 경제를 위해서. 네. 아니 근데 이 식중독 오늘 이제 주제가 생명을 위협하는 여름철 식중독입니다. 여름철 3대 질환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근데 아까 우리가 앞서서 장염 얘기했었는데 식중독하고 장염하고 증상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좀 헷갈리기도 해요. 네, 장염이란요 말 그대로 우리 장, 소장, 대장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음식물 안에 있는 세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독소를 생성하고 염증을 일으킨다면 그것을 우리가 바로 식중독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네,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한 번쯤은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중독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오염된 음식을 먹고 그 음식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생기는 독소로 인해서 생기는 장염을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름철 식중독이 많은 이유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계절에 비해서요. 온도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음식이 빨리 부패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요. 반드시 6월에서 8월 여름에만 식중독이 걸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에도요. 식중독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음식물 관리는 잘 하셔야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될 텐데요. 식중독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식중독 걸렸다면 많이들 아시잖아요.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또 오한이 나고 구토 이런 증상이 일단 소화기 증상이 대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열이 난다든지 근육에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요. 세균이 아주 심각한 독소를 유발시켜서 신경마비라든지 근육 경련이라든지 의식 장애 등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얼마 전에는 한 식당을 방문한 그 손님들이요 식중독에 걸렸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이 일로 한 분이 치료 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한참 더워지기 시작할 때였는데요. 5월 15일부터 18일 사이 4일 동안 김해 유명 냉면 전문 식당을 이용한 1000여 명의 손님 중에 34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감염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기까지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치료받으시던 60대 남성 한 분이 이제 사망을 하셨고요. 우리가 부검을 해봤더니요. 사인이 폐혈성 쇼크로 나왔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 식중독이 폐혈성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검을 해봤더니요, 이제 식중독을 일으켰던 살모넬라균이요, 혈관으로 침투를 해서 이제 폐혈성 쇼크를 일으킨 건데요. 우리가 장염을 막 앓다 보면요, 장에 염증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열이 나게 되면요, 세포 사이에 간격이 넓어지게 되고요, 그 장에 있는 혈관으로 쉽게 균이 침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한 폐혈성 쇼크가 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살모넬라균은 어디서 감염이 된 거예요? 식약처하고요. 이 김해보건소가 해당 식당을 조사를 해봤더니 식단 중에 달걀 지단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에는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데요. 닭이나 오리, 또 돼지, 장 내에서 주로 서식을 하게 되고요. 1등 감염 매체 식품, 매개 식품은요, 달걀입니다. 최근 5년간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 6,800명 가운데 77%가 달걀을 먹고 탈이 났다고 합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 같은 경우에는요, 먹으면 6시간에서 72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에 또 발열을 동반을 하고요. 또 복통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2, 3일에서 일주일까지도 또 그 증상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네, 살모넬라균이 위험한 이유가요. 우리가 다른 균이나 달리요. 냄새나 맛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하다가 만약에 달걀을 만지셨다면요. 그 만지신 손을 반드시 씻고 다른 식재료를 만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여름만 되면은 꼭 집단 그 식중독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나오죠. 근데 얼마 전에도 또 이런 의심 살 만한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 6월 27일에 발생한 일인데요. 경북 성주군에서 18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서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성주군 보건소는 지난 27일 오후 A식당에서 배달한 도시락을 먹은 700명 중에 18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배탈과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일부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드셨던 메뉴는 뭐였어요? 도시락 속에? 네, 도시락을 납품한 A식당의 도시락 메뉴로는 달걀입니다. 역시 달걀 스크램블, 돼지고기, 두루치기 등이 제공됐다고 하는데요. 이 성주군 보건소는 관계 기관과 함께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과 A식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한편 식당에서 이용하는 칼 등 조리도구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야, 오랜만에 윤영미 아나운서의 그러니까 뉴스를 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아직 좀 뉴스 보는 거 괜찮은가요, 같아요. 뉴스분이? 네. 아니, 지난해에도 김밥집에서 식중독으로 맞아. 인한 사망 사고 있고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지난해 그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 지점 두 곳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는데요. 두 지점에서 당시 닷새 동안 팔린 김밥이 무려 4,200여 줄에 달했고요. 이걸 사 먹은 사람만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일단 사 먹은 사람이 1,000명이 넘으면 네. 피해 규모가 네.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시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환자는 400여 명이나 됐고요. 네. 이 중에 10분의 1이죠. 40명 이상이 입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특히 식중독 증세를 보이던 20대 여성이 이틀 뒤에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해서 한동안 김밥 포비아 현상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네. 채널A 뉴스 윤영미였습니다. 계속해야 되겠네요. 뉴스. 식중독 원인은 뭐였습니까? 네, 식약처가 진행한 가건물 신속 검사에서는요, 살모넬라균과 또 장병원 대장균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행주와 도마 등의 주방 용품에서도 채취한 환경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앞서 우리가 살모넬라균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름철 식중독 부르는 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손 모양인데 살짝 다쳤어요. 그렇죠? 다친 손이 있어요. 자, 식중독 부르는 균은 황색 포도상구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균인지 그리고 또 다친 손과 이 황색 포도상구균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다친 손, 즉 화농성 질환자로부터 균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넣어봤고요. 또 황색 포도상구균, 또 포도상구균의 한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연계에 널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균은요, 식중독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 또 중이염이나 또 화농성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해온 균이기 때문에 또 항생제 내성과 관련해서 인간의 건강에 더욱더 위험이 있는 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고 더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요, 이런 경우에는 더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황색 포도상구균이 퍼지는 경로를 보면요, 이런 화농성 질환자가 손이 다친 채로 이제 음식을 하다가 그런 식재료에 묻었을 때거든요. 그리고 평균 3시간 정도 잠복기가 있고요. 구토나 복통이나 오심 이런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구토가
보통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편입니다. 대체로 이틀 정도 앓다가 가라앉는 편이고요. 그래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친 손으로 음식하지 말라. 그래서 나온 소리군요. 네. 또 황색 포도 상구 균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들이 앞에서 설명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겁니다. 특히 다친 손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생 장갑을 끼고 요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쳤을 때는 일단 음식을 조리하신다든지 관리하신다든지 만지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게다가 위생복이라든지 또 위생 모자 등을 쓰게 돼서 청결하게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황색 포도당수균으로 인해서 어떤 식중독에 대한 부분을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뭔지 한번 보시면 일단 전 이게 어떤 그림인가 했더니 상온에 그냥 둔 곰국이에요. 여름철 식중독을 부르는 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생소한데요. 이거? 네, 이 균이요.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29일에요. 부산에서요. 기장군에서 어르신 한마당 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축제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97명 중에서 71명한테서요. 이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식중독을 부르는 균. 네, 어려워서 발음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균은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된 건가요? 네, 보통 이 균 같은 경우에는요, 덜 익힌 육류라든지 또 오염된 물을 드셨을 때 감염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기장군의 경우에는 식중독을 직접 유발한 음식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균은 생명력이 그렇게 끈질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균이 포자를 형성해가지고 오래 살아남고요. 또 가열을 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요, 잘 버틸 수 있다는 특징이 좀 있거든요. 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는요, 국이나 고깃찜을 이제 대량으로 끓이고 실온에 둘 경우에요, 이 아포가 깨지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방을 위해서는 요리 후에 냉장 보관하면 될까요? 어때요? 요리 후에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신데 일단 요리를 하실 때 육류 같은 경우는 7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을 하셔서 독소를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식히실 때는요. 상온에서 식히시는 것보다는 얼음물이라든지 아주 차가운 물 위에다 놓고 섞어가시면서 산소가 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리된 음식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내에 드셔야 되고요. 이 자체를 다시 드실 때는 재섭취하실 때는 가열을 하실 때 75도씨 이상으로 재가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한번 식중독 부르는 균 뭔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시면 일단 뭐 육류나 아니면 생선, 그쵸? 배류 같은 거. 네, 조개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장염 비브리오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름철에 굉장히 자주 들었고 우리가 회 잘못 먹어서 감염되는 균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브리오균은 얘기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장염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에는요, 바닷물에서 서식하는 식중독균이고요, 염분을 좋아하는 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물에서는 사실 급격히 불활성화가 되고요, 또 열과 산성 등에 또 취약하다라는 또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염 비브리오균이 그 여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다 뭐 이런 거랑 연관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 장염 비브리오균이 해수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서부터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어류를 감염시키거든요. 특히 바닷물 온도가 20도 이상이 되면 그 증식이 정말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에서 한 10월 정도에 감염 증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어패류 중에서 10에서 20%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하니까요. 음식을 드실 때 여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비브리오균에 감염이 되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일단 장염 비브리오균의 잠복기는요, 4시간에서 길게는 96시간, 한 4일 정도까지 되고요. 평균적으로는 12시간이라서 뭘 드셨는데 한 반나절 후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 이러면 그걸 의심해 보시면 되겠고요. 증상으로는 아주 심한 복통, 그리고 구토, 설사, 오한, 열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장염으로 아주 심하게 이어졌을 때는요, 우리 이질 같은 데서 볼 수 있듯이 피에 점액변이 좀 섞여 있거나 피가 혈변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좀 끈적끈적한데 막 피가 있고 끈적끈적한 똥이 나온다 이러면은
이거 비브리오균에 대한 그 장염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어요? 일단 어패리를 구입하셨을 때는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좀 씻으실 필요가 있고요. 생식은 되도록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조개류를 생식하신다라고 하면 60도씨에서 한 5분 정도, 55도씨에서 한 10분 정도 이상 가열을 하시고요.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보관하실 때는요, 5도씨 이하의 냉장고에다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보관하시고 그 이상이 지나셨을 때는 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조리에 사용된 어떤 기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열탕이라든지 소독을 통해서 2차 감염을 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저희 남편이 생굴 먹고 굉장히 크게 탈난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여름철엔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어서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소의 배설물이죠.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균일까요?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네, 네, 소의 배설물과도 병원성 대장균 연관이 잘 또 안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중고등학교에서요, 380여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환자 36명에게서 원인균인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학교 급식에서는 우유 많이 나오지 않나요? 혹시 우유 때문 아닐까요? 우유 아니면은 소고기가 좀 상한 거죠? 그럴 수도 산에서 있겠고. 아닐까요? 네, 상하면 사실 또 맛으로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소고기는 아니었고요. 의외의 음식이었는데 발생 원인은 바로 배추 겉절이였습니다. 네, 좀 의아하시죠? 네네. 이제 그 이유는요. 보통 병원성 대장균 앞서 말했듯이 이제 소의 배변이라든지 그리고 토양 등의 존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기나 채소를 오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충분히 가열, 소독을 세척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증식을 해서 또 식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해당 급식에 사용된 배추 겉절이의 경우에는요, 제조 과정 중에서 소독과 세척이 미흡했던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4개 종교시설에서요, 약 700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81명에게서요,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이 됐는데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거는 뭐 세척을 제대로 안 한 식재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조리도구 같은 데서 뭐 2차 감염이 됐나요? 네. 자, 정답은요, 바로 연수원에서 사용했던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세균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병원성 대장균이요, 오염된 물에서도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식중독 원인을 잘 살펴봤더니요, 연수원에서 사용하는 음용수라든지 조리 용수들을요, 이제 자동 염소 발생 장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지고 소독하는 과정들이 조금 미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게다가 이 발생할 당시에요, 가뭄이 아주 심했고 또 외부 온도는 40도가 넘는 그 온도 차이가 많으니까 이 음용수들이 이제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어디 가서 지하수 물 좋다고 또 등산하시다가 이렇게 샘물 같은 거 이렇게 딱, 좋아 이러고 드시면 그거 탈날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는 보통 설사를 유발시키는 어떤 배려 독소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소량으로도 식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아주 심한 경우는요, 용혈성 요독증으로 인해서 사망에도 이를 수 있으니까 지하수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할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도 네. 있다니 정말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이 병원성 대장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아까 김정은 선생님께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 배추나 야채 같은 것들은요, 깨끗하게 우리가 세척을 해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정수가 된 것을 드시거나 아니면 끓여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요, 60도 이상으로 가열을 했을 때는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요, 아주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죠. 생활 속에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상황을 준비해 봤는데요. 상황을 보시면서 식중독 예방하는 예방 습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보여주세요. 네, 상황 설명을 드리면요. 새댁 예인과 주부 구단 영미가 방을 봤습니다. 두 사람 중에 집에 빨리 가야 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건 이거든요. 당연히 고등어 산 사람이죠. 그렇죠. 고등어? 얼른 가야죠. 어. 네.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 뭐 우유 아니면 고기, 스테이크용 고기도 빨리 냉장 보관해야 아니 되는 거 저건 아니에요? 저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정답 빨리 공개해 주세요. 아니, 저거는 화장실 급한 사람 빨리 가는 거예요. 네, 정답 이제 바로 맞추셨는데요. 바로 이제 새댁.
그쵸? 고등어를 샀었잖아요. 네. 네, 보통 이제 실온에서 덥고 이제 습한 날씨에 실온에서 1시간 이상을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은요, 이런 세균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훨씬 가속화되니까요. 이제 새댁은 빨리 집에 가서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장보기 요령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정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식재료가 상온에 노출될 때는 세균 번식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장 보러 가셨을 때 뭐 라면, 통조림 이런 것처럼 별로 부패 염려가 없는 것들 일단 먼저 사시고요. 그 다음에 채소라든지 육류라든지 어패류들을 구입하시는 게 그 순서가 좋겠고요. 그리고 육류랑 어패류랑 과일이나 야채들은요. 따로따로 포장을 해가지고 서로 접촉되지 않게 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집에 오실 때까지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 하면은 부패가 쉬운 음식들은요. 아이스팩 같은 걸 해서 온도를 좀 유지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장 보고 집까지 오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이거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관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는 자취를 했었는데 물건 사갖고 와서 그냥 비닐 있는 대로 바로 넣었다가 상한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일단 가지고 오시게 되면요. 이것이 상온에 두셔야 될 것인지 냉장 보관 또 냉동 보관하는지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산 재료 자체를 그대로 비닐채에 넣지 마시고요. 반드시 흙이라든지 이물질을 좀 제거하시고 넣으실 필요가 있고, 생선 같은 경우는 생선 핏물이 생선을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밀폐 용기에다가요.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실 필요가 있고, 씻으실 때는 채소와 과일 같이 바로 드셔야 될 음식하고 조리를 하셔야 될 것을 구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구워서 드셔야 될 것을 같이 씻으시게 되면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네. 특히 닭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세균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조리를 하시고 난다든지 씻고 나신 다음에 어떤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음식을 만드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냉장고를 믿거든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식중독으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네, 보통 이제 냉장고 맹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냉장고를 너무 믿다 보면은요, 오히려 이 식중독, 상한 음식을 넣어서 이 식중독균을 키우는 저장고가 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양만큼만 적게 사용을 하셔서 냉장고를 좀 차가운 기운이 잘 돌 수 있도록 조금 너무 꽉꽉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의 온도, 냉동고의 온도를 항상 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셔야 되는데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5도씨, 또 냉동실은 마이너스 18도씨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식중독 냉장고를 진짜 왜 이렇게 꽉꽉 채워놓는 거예요? 아니 뭘 찾으려면 그거 해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 맞아요. 그리고 냉장고 가지고 잔소리하면 또 잔소리한다고 뭐. 냉동고는 한 번 들어가면 블랙홀이죠. 나오기 어려워요. 까만 비닐봉지 속에 맞습니다. 뭐가 있는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장보기부터 식품관리법, 보관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 보여주시죠. 네, 주방 상황인데요. 세댁 예인의 주방을 보시면 싱크대에 도마가 몇 개야. 뭐 하나, 둘, 네, 도마가 잔뜩 쌓여 있고요. 식재료를 담은 접시로 주방이 복잡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부구단 영미의 주방은 깨끗해요. 보시면 저 잘하는 사람 뚜렷하게 주방은 깨끗한데 달라요. 둘 중에 누가 식중독 예방에 성공했을까요? 당연히 아이, 저죠. 뭐 바로 답 나오는 거죠. 뭐. 아니 깔끔한 이거는 네, 저를 너무 이렇게 네. 더럽게 도마가 몇 개입니까? 정답은요? 네, 식중독을 예방하신 분은요, 바로 세댁입니다. 의아하셨죠? 저예요? 아니 네. 제가 다 무시하나요? 깔끔한데 아무것도 없고. 그죠. 주방에. 다들 의아하실 텐데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요, 도마를 반드시 주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도마가 식재료가 조리되기 전에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접촉하는 이제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육류용, 어패류용, 채소용, 과일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요, 세댁은 싱크대에 쌓인 도마와 함께 식재료가 사실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식재료마다 도마를 구분해서 쓰시는 게 정답입니다. 돈 많이 들겠다. 지금 저 2개밖에 없는데. 채소용, 고기용, 과일용 뭐 이렇게 다 다 따로. 따로. 네. 한 도마를- 4개는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마를 골고루 쓰고 그다음에 이거 바꿔주고 이래야 돼요? 아, 네. 그렇죠. 이제 도마가 보통 칼자국이 나면요, 그 틈으로 이제 음식물이 쌓이거나 세균이 네. 번식해서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굵은 소금이라든지 레몬이나 베이킹 소다 등으로 이제 소독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세제를 쓰시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요, 살균되지 않은 행주가 우리가 도마를 오염시키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되고요. 사실 도마는요, 1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니 저 결혼할 때 엄청 비싼 도마 선물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 한 2년째 쓰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비싼 거라던데 이것도 그러면 바꿔야 돼요. 그걸 음식 시켜 먹으면서 도마는 뭐하러? 버리기 아까운 게 왠지 좀 길들여져 갖고 네. 그런 도마는 이렇게 손에 착착 있거든요. 그래서 버리기 좀 아까운데. 맞아. 네, 나무 도마는 사실 관리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썰었을 때 그 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무가 좀 탄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게 잘 썰리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또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칼 썬 자국 이제 홈이 파이면서 그 속에서부터 이제 오염이 된다라든지 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마 같은 경우에는 자주 세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홈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그런 찌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결에 따라서 이렇게 문질러서 씻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수분을 잘 말리시는 게 좋고요. 또 이 변형이 되기 쉽기 때문에 직사광선에 노출이 된다라든지 또는 뭐 뜨거운 물 같은 거를 한꺼번에 부어가지고 좀 열에 노출이 되면은 또 변형이 되기 쉽다라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또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사실 1년마다 바꾸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요 표면을 사포로 이렇게 좀 갈아가지고 그 파인 부분을 좀 제거 후에 또 오일로 도포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살림할 거 많아진다, 점점. 야, 도마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실리콘 도마를 사용하거든요. 이제 위생 문제 때문에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서. 이 실리콘 도마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실리콘 도마 같은 경우는 흠집이 잘 발생되지 않고 또 유연한 재질이 있기 때문에 이 재료 자체를 냄비에 옮겨 담기가 정말 쉽죠. 다만 이제 칼질을 하실 때 좀 쉽게 얇기 때문에 잘 밀린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런 어떤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실리콘 도마를 세척하실 때는요. 식초라든지 베이킹 소다 같은 경우를 도마에다가 쫙 뿌리신 다음에 문지르시고 나셔서요. 전자레인지에 한 2분에서 3분 정도 돌리시게 되면 열탕 소독이 좀 쉽게 되실 수 있겠습니다. 도마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 주방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주부구단의 이제 행주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좀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던 거를 발견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예, 주부구단이 들고 있는 행주, 이제 더럽고 젖어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행주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데다가 또 젖은 상태로 두는 경우가 주로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식중독 원인균인 대장균과 또 황색 포도상구균이 세균 증식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6시간가량 지나면서부터는요.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약 12시간 후에는요. 100만 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세균 덩어리가 된 행주로 막 온 주방을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바로 행주가 균을 옮기는 매개체가 그러네요.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젖은 행주는요, 다른 식기나 뭐 도구들이랑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젖은 채로 이렇게 뭉쳐서 두시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깨끗하게 말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끓는 물에 10분 이상 정도 두고 쓰시거나 아니면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소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전자레인지 돌려서 소독하실 때는 비닐에 넣어서 이제 돌리시면 간편하게 소독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이것도 너무 힘들다, 자주 나는 소독하기도 너무 힘들다 하시면요, 오히려 일회용 행주를 쓰시는 게 더 위생상에는 좋겠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행주 관리법이 있다면 전지혜 선생님 댁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행주? 네, 저희 집에서 부끄럽지만요, 이제 장마철에는요, 위생 차원에서 행주를 자주 삶게 되죠. 이때요, 레몬 껍질이나 식초를요, 조금씩 넣어주면요, 완벽하게 살균 효과를 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식초 냄새는요, 건조 과정에서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요, 뭐 냄새 같은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식초를 넣고 삶아준다. 네. 예,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식중독 예방, 뭐니 해도 식재료 보관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잖아요. 여름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법을 알려드리죠. 네. 네, 오늘은요, 이제 상하기 쉬운 식재료를 잘 보관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종류마다 좀 보관 방법이 다른데요. 한번 이제 처음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고기가 있어요. 육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 한 끼 먹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냉동 보관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돼지고기는 나중에 뭐 김치찌개 끓여 먹을래도 얼렸다가 그냥 녹여서 찌개 끓이면 되거든요. 냉동 맞아. 보관을 주로 합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냉동 보관을 하실 때 큰 덩어리째로 남은 걸 한꺼번에 보관을 하셔서 또 네. 해동할 땐 또 꺼내서 해동을 했다가 나오면 또 넣었다가 이제 네. 이렇게 들락날락,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좀 한 번 먹을 만큼을 소분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소분한 고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공기가 잘 통하지 않도록 한번 이 기름을 이용을 해서 표면에 도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스푼이라든지 소를 이용해서 표면에 이렇게 얇게 기름을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아무 기름이나 다 발라도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아무 기름이나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공기가 통하지 않게 막을 형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기름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아, 공기가 통하지 않게 그래서 네. 기름을 발라주는 거고 네. 기름을 꼼꼼히 바른 이후에는 보니까 랩으로 감싸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기름으로 막을 형성한 다음에 랩으로 한 번 더 감싸게 되면은요, 이제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의 그런 호기성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또 랩으로 한 번 감싸므로써 네. 또 냉해,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에 의해서 이제 맛이 바뀐다든지 또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랩을 감싸서 네. 공기를 차단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이렇게 랩을 감싸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금치가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여름철에 채소 삶을 왜 이렇게 또 쉽게 물러요? 그렇죠.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둘이 살다 보니까. 네. 이건 또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네,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잎채소, 특히 이렇게 표면적인 넓은 잎채소 같은 경우에는요, 보관을 하실 때 최대한으로 수분이 표면에 있지 않도록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금치를 씻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은 뭐 고여 있는 수분이 전혀 없죠. 네. 이럴 때는 이렇게 이제 비닐봉지에 밀폐 넣어. 비닐에 넣어가지고요, 보관하실 때는 지금 시금치가 뿌리 부분이 보통 우리가 토양에서 자랄 때 밑으로 네. 향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밀봉을 잘 하시고 나서요, 공기를 좀 빼고 이렇게 좀 세워서 보관을 하시면 또 오래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좀 수분이 이렇게 표면에 고여 있다라고 한다면요, 키친페이퍼라든지 종이를 한번 감싸서 이런 종이에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패막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마트에서 사온 채소 그거 그대로 그냥 둘둘 말아서 채소칸에 그냥 넣어놓고 한참 지나서 열어보거든요. 네. 아니, 시들해갖고. 그렇죠. 못 먹게 먹죠. 되고. 지퍼백에 수분을 제거한 후에 이렇게 담아주시면 식중독 문제 없이 보관할 네.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제 달걀입니다. 식중독 네. 원인으로 오늘 가장 많이 네. 언급된 게 달걀이거든요. 그렇죠. 이 식중독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실 달걀 무서워서 먹지 못하겠다라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달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냉장고에서 3주 정도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한 판을 사놓고 뭐 휴가다 뭐다 해가지고 금방 시간이 지나버리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좀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냉동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껍질에 쌓여 있기 때문에 냉동을 시키게 되면 부피가 증가를 해서 껍질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냉동실 안도 굉장히 오염이 될 뿐만 아니라 껍질에 있을 수도 있는 뭐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에는 또 안으로 들어가서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 달걀은 이제 깨서 분리를 해가지고 보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외부에 오염 물질이 있다는 것도 네.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깨서 보관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참신한 방법이네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렇게 되면 네. 이제 1년 정도 보관을 하실 수 있고요. 오.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그렇게 냉동 보관을 한 달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제거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거품을 내다 보면은요, 훨씬 거품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일부러 얼려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달걀을 꼭 이렇게 세척해서 흐르는 네. 물로 세척해서 보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세척을 하게 되면은요, 달걀 표면에 있는 보호막이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세균들이 더 침입을 잘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오염 물질들이 묻어 있는 경우가 요새는 잘 없지만, 오. 만약에 뭐 유정란 같은 거 이렇게 방사 유정란 같은 거 그냥 사오시면은 이렇게 묻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른 행주를 이용을 해서 잘 닦아내신 다음에 그대로 보관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보관할 때 그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들었거든요. 네네. 혹시 뭐 이유가 있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이제 달걀에 네네. 이제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숨을 쉬는 이제 공기를 형성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래로.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가게 하라 이런 얘기. 네. 달걀 뭐 식중독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네. 보관법 알려드렸으니까 집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혹시 요리가 없는 건가 했더니 옆에 또 재료는 준비되어 있어서 좀 안심이 됩니다. 네, 요리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늘 요리는요. 우리 이제 나들이 가거나 여름철에 간편하게 먹을 때 김밥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그래서 이제 김밥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재료 소개부터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뭐 가장 기본적인
일단 이제 밥이랑 김이 김 있어야 준비되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들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생략을 하기도 하고 또 대체할 수도 있는 재료들인데 오늘 이제 포인트가 이제 되는 재료들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묵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가 간장에 졸여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가열조리를 하게 되면은 또 살균 효과도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또 당근은 한번 볶아서 소금 간을 해서 볶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이는 물론 이제 이런 오일지를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씨를 제거한 오이를 소금에 살짝 절여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달걀 대신에 오늘 스트링 치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요거는 뭐예요, 선생님? 요거는 오늘 보시면은 그냥 하얀 물처럼 보이는데요. 네. 제가 식초랑 설탕을 1:1 그리고 소금 같은 경우는 0.3 정도 분량으로 해가지고 한번 끓여서 단촛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단촛물로 하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산도가 있는 식재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식초를 넣어서 보통 이제 밥에 간을 할 때는 우리가 소금이랑 참기름 넣고 간을 하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식초로 간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비늘을 벗겼는데 여기 김이 서려 있잖아요. 네. 따끈한 밥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또 미리 조금 퍼놨기 때문에 김이 확 모락모락 올라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이제 단촛물 끓인 거를 넣어가지고 섞어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한 곳에 몰리지 않게. 아, 사실 여름에는 그래서. 저는 김밥 먹기가 살짝 겁나는 맞아요. 게 잘 쉬거든요. 우리 그 향 한 번씩 맡아봤잖아요. 네. 그래서 하면 빨리 먹어야 돼요. 맞아요. 자,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방송 때문에 미리 밥을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네. 사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에 네, 단촛물 맞습니다. 딱 부으면 싹 흡수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분들이 겉돌지 않기 때문에 또 간도 더 잘 배어들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잘 섞어주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새콤한 향이 나겠죠, 밥에서. 네. 이렇게 섞어줍니다. 예전에는 김밥이 귀한 음식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마음 먹고 싸주지 않으면 못 그럼요. 먹는 음식이었는데 소풍 갈 때만. 요즘엔 뭐 뭐 그쵸. 전 천국에 옛날에- 가는 김밥도 있고 뭐 무슨 선생님이 만든 김밥도 맞아. 있고 종류도 다양하고 네. 그 안에 속재료도 정말 네. 많이 달라졌어요. 맞아요. 이제는. 네. 네. 또 집에서 김밥을 싸려면 또 은근히 또 어렵거든요. 준비해야 될 재료도 많고 한데 몇 가지만으로도 간단하게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김밥 쌀 때 여러분들 집에서 요즘 김밥 잘 안 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김에 싸서 말아보라 그러면은 이 앞뒷면을 내가 보이는 쪽이 반질반질하게 이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면이 되는 곳을 반짝반짝한 곳을 위에 놓고 말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말고 나면은 거친 부분이 바깥으로 그러네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김밥 싸실 때는 거친 면이 위로 오도록 싸주시고요. 김도 앞뒤가 있네요. 네, 앞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여기에 밥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많이 넣으시면 속재료를 터져요. 넣는 부분이 없고 터져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김밥 단단하게 싸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푸실푸실해요, 제가 싸면. 그래서 옛날에 소풍 때 김밥 싸주시면 저걸 통으로 들고 맞아. 집에서 그냥 먹고 다르지 않고. 참 재밌었는데 그때. 네. 네, 사이다 한 병에다가 김밥 하나. 자, 골고루 밥을 펴주고. 네, 펴주세요. 그리고 제가 밥을 필 때 지금 끝에 한 2cm 정도는 남겨놓았죠. 네.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이제 얄팍하게 싸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좀 한 면이 긴 쪽을 놔주시면 되고요. 속재료가 좀 넉넉히 많이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요거를 세로가 긴 쪽으로 돌려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네, 오늘은 들어간 재료는 4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얄팍하게 싸보도록 하고 재료 한번 넣어볼까요, 이제? 네, 재료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묵 넣어주시고요. 네. 길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당근. 당근. 기름에 살짝 볶아내신 거죠? 네, 소금간 살짝 한 다음에 기름에 볶아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오이를 씨 부분은 제거를 했어요. 씨 부분이 있으면 수분이 나오면서 이 수분이 나와서 질척해지면은 아무래도 또 부패가 빨리 진행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스트링 치즈까지 넣어서 네. 자, 이렇게 말아주는데
김발과 함께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한 바퀴 돌릴 때마다 눌러주시면은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맛있게 먹던 김밥이 완성이 되는데요. 네. 이거 지금 저희가 앞에 또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맛이? 아삭아삭해요. 오이하고 당근 덕분인가요? 네. 보통 우리가 달걀하고 시금치하고 또 뭐 넣죠? 노란무 맞아요. 이렇게 넣잖아요. 오. 그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맛있어요. 쉽게 상할 게 없네. 그렇죠. 네. 여름에 그렇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김밥인 것 같아요. 네,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김밥 오늘 소개해드렸으니까요. 다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름에 만들 수 있는 여름 김밥 재료 소개부터 쭉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심해서 했는데 여름에 식중독이 걸렸어. 그러면 이제 잘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건비 두 번째 식중독 치료법 배우상 선생님. 예. 식중독 같은 경우는 일단 살모넬라균이라든지 부동산균 같이 이렇게 세균에 의해서 음식에 묻는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에는 현미경이 없었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세균을 알 수는 없어서 구토라든지 설사 증상을 놓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네, 동의보감에서는 식중독을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동의보감에서는 식중독을 광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광난은요, 음식을 잘못 먹고 특히 이제 상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먹는 음식이 좀 절도가 없다든지 그리고 또 찬 것이라든지 날 것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잘못 먹게 되면은 위 안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될 수 있고요. 소화기계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서 기가 위아래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토라든지 설사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광난, 토사광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치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서는 이제 찜질을 하는 법, 뜸을 뜨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찜질을 할 때는요, 볶은 소금 자체를 아주 뜨겁게 볶으신 다음에 종이라든지 천에다 한 번 더 싸시고 난 다음에 위 배에서부터 배꼽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시게 됩니다. 어느 정도 열기가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등을 찜질하시게 되면은요, 복통이라든지 설사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뜸 뜨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뜸 같은 경우는 신골혈이라고 해서 배꼽에다가 뜸을 뜨시는 거예요. 소금을 깔고 그 위에다가 쑥을 말아서 뜨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설사라든지 구토를 하시면서 속이 냉해진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식중독에 걸렸을 때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재도 있나요? 일단 녹두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두. 식재료 중에 녹두 같은 경우가 이 중국에서는요, 여름이 되면 녹두가 그렇게 많이 팔린다라고 합니다. 시장에 한 2배, 3배 정도 값을 올려받는다라고 하는데, 배탈이 자주 날 때 가정 상비약으로 정말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녹두입니다. 본초 과목을 보면 이 녹두 같은 경우에는요, 중독이라든지 금속 중독이나 약에 대한 중독 자체를 해독시켜 줄 수 있고요. 또 속이 좀 불편하다든지 오장을 좀 보호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식중독을 앓고 나신 다음에 속이 불편하셨을 때 녹두 200g에다가 간초 15g을 넣으셔가지고 물 2리터를 부으시고 난 다음에요. 뜨겁게 한번 끓여 놓으시고 난 다음에 식히셔서 수시로 드시면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식중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예방,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 한번 전재희 선생님이 정리 한번 쫙 해주시겠어요? 아,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주의할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 통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식중독을 예방할 때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잘 모르실 거예요. 딱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중독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식중독 지수요? 네. 그게 뭐예요? 놀라셨죠? 이게 기상청에서요, 3월부터 11월까지요, 하루 2번 발표를 합니다. 일기예보처럼요. 그래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요, 관심, 주의, 경고, 위험,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분류해서 점수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 점수를 보시면은 생활 속에서 오늘은 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아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각 단계별로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네. 먼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에서는요, 음식물을 섭취하실 때 주의를 해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단계에서는요, 조리를 하시고 나서 6시간 이내에는 드시는 것을 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고 단계에서는요, 조리 후에는 4시간 이내에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 위험 단계에서는요, 조리 후 바로 즉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우리 이제 오늘의 식중독
점수를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오늘 점수가요. 전국으로 평균으로 했을 때 80점이더라고요. 이 80점은요, 바로 경고 단계입니다. 그래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오늘은 높은 날이죠. 그래서 네. 식중독 예방에 대한 경계가 주의가 되는 거고요. 조리도구는 세척이나 소독 같은 거 하셔야 되고 도마도 잘 씻으셔야 되겠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잘 씻으신 다음에 유통기한이나 보관 방법들을 잘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식중독 지수는 기상청 식중독 지수 이렇게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이런 거 안 걸리고 건강해야죠. 그럼요. 여름에 건강 관리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하루가 더워요. 네. 근데 덥다가 무슨 비가 스콜처럼 이렇게 확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비 내려서 우산을 꼭 챙기셔야 되는데요. 요즘은 비 때문만이 아니라 볕이 또 워낙 따가워서 자외선 차단 위해서도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